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이 37일째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멈춰가고요. 국민의 식탁엔 불안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도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 싸움 중이죠. 그래서 오늘은 셧다운 교착 상태,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정치적 긴장과 실질적 피해,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고비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교통부와 FAA가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 운항을 10%나 감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항공 관제사들이 37일째 무급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의 안전이 인내심에 의존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원의장 마크 존슨은 말했습니다. 상원 협상 솔직히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가지 요구합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되살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그건 다른 문제라며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은 농무, 보훈, 입법부 예산 3건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보조금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맞서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셧다운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지금 셧다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겠죠. 푸드 스탬프, 아동 급식, 보훈 예산까지 불안정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이미 식량 보조금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 중도파 의원은 제안했습니다. 임시 예산에 보조금 연장 표결 약속을 넣자. 하지만 존슨 하원 의장은 이마저도 투표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고요. 협상 테이블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상원은 15번째 표결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새로운 수정안이 포함된 하원 예산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민주당이 진짜 협상 의지가 있는지 한번 보자.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 승리로 기세를 잡은 상태입니다. 하킴 제프리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 국민이 공화당을 심판했다. 상원의원들은 이번 주말에도 워싱턴에 남아서요, 마지막 협상 카드를 꺼낼 예정입니다.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 일상, 항공의 안전, 복지의 최전선이 모두 걸린 싸움입니다. 37일째 이어지는 침묵에서 미국의 시계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의 회의실 불빛이 과연 이 긴 어둠을 끝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AI 주식이 무너지고 테슬라가 흔들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완전히 방향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인 급락,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 그리고 셧다운 여파로 뒤틀린 시장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날 나스닥은요, 마이너스 1.9% 급락, S&P 500은 마이너스 1.8%, 다우지수도 40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전체로 보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2.8%, 다우는 마이너스 1.4%로 기술주 중심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의 주범은 바로 AI 대장주 3총사죠.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말했는데요. AI의 과열 기대감이 식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즉, AI 피로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주가는 잠시 2% 상승하나 싶었는데요. 그 반등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라졌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머스크 리더십은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의 테슬라는 AI, 로보택시 같은 실질 성장 모멘텀을 보여줘야만 한다. 즉, 이번 뉴스는 심리적 호재일 뿐 근본적인 반전 신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무엇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월 고용 데이터 센터에선 불길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10월 감원 규모 무려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정부 셧다운으로 2개월간 연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10월 고용은 약 6만 명 감소, 실업률은 4.5%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은 이제 세 가지 불확실성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셧다운 종료 여부, 그리고 12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까지 겹치며
시장은 혼돈의 구간에 머물러 있죠. 자, AI 거품이 빠지고요. 셧다운이 길어지고 고용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다음 사이클을 항상 준비하고 있죠. 이번 주의 핵심은 심리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 해답은 아마 다음 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과 연준의 12월 달 발언에서 나타날 겁니다.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1%, 테슬라는 마이너스 3%, 루시드는 플러스 4% 상승하면서요. 17.96으로 마감했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56%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네요. 거래량은 약 1290만 주, 평균 998만 주 대비 상회했습니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요. 특히 실적 발표 이후 18달러 근처까지 반등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대부분 크게 하락할 것을 예상을 했을 테니까요. 오더플로우를 보면 인플로우는 37.4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33.15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순유입이 플러스 4.25 밀리언 달러가 더 많았는데요. 지난 5일간 매수세가 우세한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 스몰캡 모두 동반 순유입 중이고요. 유칠보다 유입이 꾸준히 우세하며 이는 단기 저점 매집 및 중기적 상승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시드는 이제 실적 이후 매수 흐름 전환 구간에 들어섰다. 11월 5일 대규모 순이입은요, 단순한 반등이 아니었고 기관의 재진입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캔들을 보면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양봉 출현을 했습니다. 거래량 또한 이전 평균 대비 상승세가 동반이 됐고요. 단기 저점 매수세 유입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닝 때 보면 영망치형 패턴에 가깝습니다. 이는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매수 전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반전을 노리려면 18.1달러 돌파 후 종가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9.8달러에서 21달러까지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기관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이 주가를 넘어설 것입니다. 횡보 구간은 17달러에서 18달러 박스권 유지입니다. 재매집 국면 가능성이 있겠고요. 하지만 기술적 지지 실패, 재조정 가능성은 16.5달러 붕괴 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구간은 이제는 안 봐야 되겠죠. 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장은 여전히 루시드를 주목하고 있고 기관의 자금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건 믿음이 다시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비티의 양산, AMP2의 진척,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이 세 가지가 루시드를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는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고요. 자금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하락의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반등은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이건 신뢰의 회복이고요. 루시드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점화라고 봅니다. 루시드가 드디어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기차가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임시 CEO인 마크 윈터호프가 제시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루시드는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간다. 그래서 다음 챕터를 보면 첫 번째로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벨 4 자율주행,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수익화 모델이죠. 즉 루시드는 차량 판매 외에도요 지속적인 수익을 쌓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완성차 제조가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 즉 OS를 노리는 거죠. 마크는 이번에 자율주행 이중 트랙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는 두 길을 동시에 간다. 일부는 인하우스로, 일부는 파트너와 함께. 루시드는 엔비디아, 우버, 누로와 협력하면서도요. 핵심 알고리즘과 OTA 시스템은 내부에서 계속 개발 중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자율주행 기술을 전면 내재화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파트너십을 활용하면 속도는 빠르고 자본은 효율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윈터호프의 발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 줄을 보면 완전한 인하우스가 장기적 차별화가 될지 아니면 범용 기술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어닝콜에서 말했습니다. 즉 그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루시드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B2C 자율주행의 첫 주자가 되겠다. 자, 너무 강력하죠?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닐 것입니다. 소비자용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비티와 미드사이즈 모델에 레벨 2 플러스 시스템을 탑재를 할 것이고요. 이후 OTA로 레벨 4 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기술로 완전 자율주행 학습을 가속화할 것이죠. 그래서 항상 놀림을 받았던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가 우세하다, 이거는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될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도 레벨 2 플러스가 한계였지만 이제는 기술 자체가 바뀌었다. 우리는 지금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 자, 6개월 동안 3번의 글로벌 공급 위기. 하지만 루시드는 생산 계획을 즉시 전환하며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석 수급 문제로 북미용 그랜드 투어링 대신 사우디 수출용 투어링 트림 생산으로 전환을 했죠. 우리보다 훨씬 큰 기업들이 주저앉았지만 루시드는 멈추지 않았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관리 능력이 아니라 조직의 민첩성과 복원력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조직 재정비도 있었습니다. 어제 언급드렸었죠. 목표는 명확합니다. 결정은 빠르게, 책임은 명확하게. 그렇지만 루시드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바로 다음 순간 모든 시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에릭 바흐입니다. 루시드의 핵심 엔지니어이자 CPO였던 인물이 10년 만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단순한 퇴사가 아니겠죠. 루시드가 다음 세대 기술 체제로 넘어간다는 신호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술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니콜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루시드의 실적 발표는 끝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바로 투자와 Q&A 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Q&A에서 공개된 핵심 8가지 포인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드 사이즈 플랫폼 공급망 상태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루시드는 이제 거의 모든 부품 소싱을 완료했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일부 공급 업체들이 에어, 그래비티, 납품을 조건으로 가격 인하까지 제한했다는 겁니다. 즉, 루시드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CEO는 이제 우리와 일하고 싶어 하는 공급 업체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미드 사이즈 개발은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급망 협상력은 상승세라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제조, 자본 배분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요? 마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우선으로 한다. 우버, 누로, 엔비디아와의 협력 덕분에 루시드는 거대한 연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첨단 기능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빌리고 경쟁력은 남긴다. 자본 절약과 기술 리더십 유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레벨 4 자율주행 구현 시점은 언제인가요? 루시드의 자율주행 로드맵은 단계적 진화 모델입니다. 2026년 그래비티와 미드 사이즈의 레벨 2 기능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 점진적 업그레이드, 엔비디아와 함께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공동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차를 사도 미래 기능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테슬라가 만든 구독형 성장 모델을 루시드도 따르고 있는 셈이죠. 네 번째 질문은 사우디 정부 10만 대 계약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이미 에어 차량이 일부 납품 중입니다. 2026년 그래비티가 본격화되면 공급이 늘고 미드 사이즈가 출시되는 시점에 대량 납품이 본격화됩니다. 이에 마크는 단언했죠. 사우디 계약은 현실적이고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즉 AMP2가 가동되면 루시드의 글로벌 판매 비중 중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익성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마크 윈터 호프의 대답은 신중하지만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내부 로드맵은 존재하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비티 미드 사이즈 조합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예상되면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수익 구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드웨어로 성장하고 소프트웨어로 흑자 전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엔트리급 모델은 언제 나오나요?
미드 사이즈 첫 변형은 2026년 말 출시 예정이고요. 그 이후 단계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프리미엄에서 미드 사이즈 그리고 엔트리급 수직 통합 제품 피라미드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아우 힘드네요. 아틀라스 구동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아틀라스 드라이브 유닛은 부품 수 대폭 감소, 무게 절감, 효율 향상, 히토리 없는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윈터 호프의 말처럼 이건 루시드의 기술의 차세대 도약이다라고 말했는데요. 히토류 의존을 줄이면 생산 원가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틀라스 유닛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레벨 4 시장에서 루시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야 레벨 4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거엔 수십억 달러를 써도 성과가 없었지만 지금은 AI 연산 능력과 엔드투엔드 모델의 진보 덕분에 루시드는 시간적 타이밍을 정확히 잡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인프라와 루시드의 차량 데이터는 실시간 학습, 진화하는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벨 4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어쩌면 지금의 루시드는 겉으로는 흔들려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세대 교체, 리더십의 재정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옮겨가는 전략적 전환. 이 모든 변화는요,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죠. 바로 지속 가능한 루시드를 만드는 것. 우리가 봐왔던 97% 주가의 하락, 그건 끝이 아니라 리셋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루시드는요,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비티의 도약, 미드 사이즈의 출발, 그리고 AI와 자율주행으로 완성될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